30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는 전화. 하지만 한 걸음에 달려간 그곳에서 만난 사람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실망감에 할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고 다시 혼자가 되었다고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르고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면 지금 어디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 속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시청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새벽 5시 강원도 깊숙한 산골 마을에 첫 닭 울음소리가 메아리친다. 김동만은 어둠 속에서 눈을 뜬다. 77년을 살아온 몸이지만 이 시간만큼은 젊은이처럼 민첩하게 일어선다. 세수를 마친 뒤 부엌 찬장에서 낡은 무전기를 꺼낸다. 검은 플라스틱 표면이 손때로 반질반질해졌다. 30년 동안 매일 같이 만져온 흔적입니다. 가슴팍 안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낸다. 손수 그린 지도다. 색연필로 그어진 선들이 산의 능선을 따라 이어져 있고 곳곳에 작은 표시들이 빼곡히 적혀 있다. 큰 바위, 소나무 세 그루, 개울가 징검다리. 모두 아들이 길을 잃지 않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려놓은 이정표들이다. 오늘은 북쪽 능선으로 가야겠구나. 동만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등산화 끈을 조여맨다. 문을 나서기 전 잠든 아내 연옥을 살짝 돌아본다. 그녀는 등을 돌리고 누워있다. 언제부터인가 연옥은 동만이 산에 오르는 모습을 보지 않으려 한다. 처음엔 말렸고 그 다음엔 무관심한 척했고 이제는 아예 모른 채 한다. 산길은 어둠 속에서도 익숙하다. 30년 동안 매일 같이 걸어온 길이니까요. 발끝으로 돌멩이의 위치를 알 수 있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치기 전에 몸을 숙일 수 있다. 1시간쯤 올라가면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능선에 도착한다. 그곳에 서서 동만은 무전기를 켠다. 준호야. 목소리가 산속 고요함을 깬다. 떨리지만 단단한 목소리다. 아버지 여기 있다. 북쪽 능선이야. 큰 바위 뒤편에 표식 기억하지? 빨간 천 묶어놓은 거 말이다. 바람소리만 들린다. 무전기에서는 지직거리는 잡음만 나올 뿐이다. 날씨가 좀 쌀쌀하구나. 감기 조심해야 할 텐데. 너 어릴 때 환절기만 되면 코 훌쩍거렸잖아. 동만은 계속 말을 이어간다. 대답이 없어도 상관없다. 중요한 건 말을 거는 것이다. 아들이 어딘가에서 듣고 있을지 모르니까. 어머니가 어제 된장찌개 끓였는데 내가 좋아하던 그 맛이 났어. 두부도 넣고 애호박도 썰어서 집에 오면 해드릴게. 해가 떠오르기 시작한다. 산봉우리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마을의 지붕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인다. 동만은 무전기를 끄고 천천히 산을 내려간다. 집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전일지를 쓰는 것이다. 낡은 공책에 날짜와 날씨, 그리고 짧은 메모를 적는다. 2025년 3월 22일. 응답 없음. 날씨 흐림. 30년 동안 써온 일지는 이미 12권째다. 모든 페이지가 똑같은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응답 없음. 하지만 동만은 멈추지 않는다. 언젠가는 응답 있음이라고 쓸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연옥이 부엌에서 나와 밥상을 차린다. 둘이서 먹기엔 너무 많은 양이다. 3명이 먹을 만큼 차려놓는 게 오랜 습관이 되었다. 또 갔다 왔구나. 연옥의 말에는 피로가 묻어 있다. 응, 날씨가 좋더라. 몸이나 축나지 않게 해. 70이 넘은 사람이 매일 산에 올라가면 어떡해. 괜찮아. 아직 건강하니까. 더 이상 대화는 이어지지 않는다. 밥을 먹는 동안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긴다.
동만은 오늘 오후에 어느 길로 갈지 계획하고 연옥은 오늘도 변하지 않을 하루를 떠올린다. 읍내로 나가는 길에 동만은 우체국에 들른다. 만에 하나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을까 해서다. 우체국 직원은 동만을 보자마자 고개를 젓는다. 매일 와서 묻는 할아버지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없습니다. 그래, 고마워. 실망스럽지만 예상한 대답이다. 동만은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한다. 오후에도 산에 올라가야겠다. 남쪽 능선도 확인해야 하고 개울가 표식도 새로 정비해야 한다. 아들이 언제 돌아와도 길을 잃지 않도록 말이다. 해가 질 무렵 동만은 다시 무전기를 든다.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은 빼먹지 않는다. 준호야, 아버지야. 오늘도 너를 기다렸다. 내일도 기다릴 거야. 며칠 뒤 오후 동만은 읍내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무거운 쌀포대를 등에 진 채 비탈길을 올라가던 중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죠. 나이가 나이인지라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휴. 한번 숨을 고르려다 발을 헛디뎠다.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그대로 길바닥에 넘어졌다. 쌀포대가 등에서 미끄러져 내리면서 바닥에 굴러떨어졌다. 무릎이 아프고 손바닥이 쓰라렸다. 아이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어깨 너머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괜찮으세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동만이 고개를 들어보니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키가 크고 말랐으며 얼굴에는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다.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동만은 청년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생각보다 힘이 있는 손이었다.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많이 넘어지신 것 같은데. 이 나이면 다 그렇지 뭐. 고맙습니다. 청년은 굴러떨어진 쌀포대를 주워들었다. 20kg은 좋게 나가는 무게인데도 힘들어하는 기색이 없었다. 혼자서 이런 무거운 걸 드시면 어떡해요? 어디까지 가시는데요? 저 위쪽 마을까지요. 별로 멀지 않아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어차피 그쪽 방향이거든요. 청년은 쌀포대를 어깨에 메고 동만과 함께 걸었다. 이청우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서울에서 온 택시기사인데 지방 근무로 며칠간 이 지역에 머물고 있다고 했다. 서울서 오셨다고요? 동만의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서울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향했던 곳이니까요. 네, 택시회사에서 지방 계약 일이 있어서 왔어요. 며칠 더 있다가 돌아갈 예정이에요. 그렇구나. 서울 생활이 어때요? 힘들지 않나? 뭐, 그럭저럭 살만해요. 청우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어딘가 공허했다. 동만은 그 공허함이 낯설지 않았다. 자신도 오랫동안 그런 목소리로 살아왔으니까. 집에 도착하자 연옥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다. 낯선 청년과 함께 온 남편을 보더니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봤다. 이분이 누구야? 길에서 넘어진 걸 도와주신 분이야. 쌀도 갖다 주고. 동만은 청우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연옥은 여전히 불편한 기색이었지만 차라도 한 잔 대접해야 한다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정말 좋은 곳이네요. 청우는 마루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산들이 겹겹이 둘러싸인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조용해서 좋지. 서울은 시끄럽죠? 네, 항상 소음이 있어요. 차 소리, 사람들 소리. 이렇게 조용한 곳은 오랜만이에요. 연옥이 차와 함께 간단한 저녁상을 차려왔다. 청우는 사양했지만 동만의 성화에 못 이겨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혹시 가족이 있으세요? 연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저는 어릴 때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청우의 말에 식탁이 조용해졌다. 부모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네, 한 번도 누가 절 찾으러 온 적은 없었어요. 위탁가정도 몇 번 갔다 왔지만 결국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오곤 했죠. 동마는 젓가락을 멈추고 청우를 바라봤다. 젊은 얼굴에 스며든 외로움이 보였다. 그래서 지금도 혼자 사세요? 네, 원래 혼자가 편해요. 누군가에게 기대하면 실망하게 되더라고요. 연옥이 작은 한숨을 쉬었다. 동마는 밥알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우리도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동만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있었다니요? 지금은 없어. 20년 전에 집을 나갔거든. 그때 24살이었나. 동만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서울로 갔어요. 예술을 하고 싶다고. 그런데 그 뒤로 연락이 끊겼지. 청우는 젓가락을 놓고 동만을 바라봤다. 그 후로 쭉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응. 매일 산에 올라가서 무전기로 불러보고 있어. 언젠가는 대답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식사가 끝나고 청우는 인사를 하고 일어섰다. 숙소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내일도 이 근처에 계세요? 네, 며칠 더 있을 예정이에요. 그럼 또 뵐 수 있겠네요. 동마는 청우를 배웅하며 말했다. 청우가 떠나고 나서 연옥이 말했다. 왜 괜히 없는 얘기를 해? 모르는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야. 뭐가 비슷해? 혼자라는 게, 기다린다는 게. 연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설거지를 하는 동안 계속 창밖을 바라봤다. 청우가 사라진 길을 향해서 말이다. 일주일이 지나고 청우는 동만의 집을 자주 찾게 되었다. 처음엔 안부를 묻는 정도였지만 점차 저녁 식사까지 함께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연옥도 처음의 경계심을 조금씩 누그러뜨렸다. 청우가 설거지를 도와주고 마당 청소도 자연스럽게 거들었기 때문이었다. 어르신, 무전기 소리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청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동마는 잠시 주저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아침 무전 시간에 청우를 데리고 산에 올랐다. 능선에 서서 동만이 무전기를 켰다. 준호야, 아버지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구나. 구름 한 점 없이 맑아. 청우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다. 30년 동안 한 번도 응답받지 못한 무전이지만 동만의 목소리엔 여전히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내 방은 그대로 놔뒀어. 책상 위에 내가 그리던 그림도 그대로 있고 언제든 돌아오면 돼.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을 흔들었다. 무전기에서는 여전히 잡음만 들렸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청우가 말했다. 정말 믿고 계시는군요.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는다기보다는 그래야만 하니까. 그래야만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동마는 발걸음을 멈추고 멀리 마을을 내려다봤다. 내가 기다리지 않으면 그 애는 정말 없어지는 거야.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거지. 그럴 순 없어. 청우는 그 말을 곱씹었다. 자신을 기다려준 사람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했다. 며칠 후 실종자센터에서 전화가 왔다. 동만이 전화를 받는 동안 연옥과 청우는 긴장한 채 지켜봤다. 예, 김동만입니다. 네, DNA가 유사하다고요? 동만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어디서 발견됐나요? 서울이요? 언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동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연옥이 다가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뭐라고 했어? 서울에서 DNA가 비슷한 사람이 나타났대. 내일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방안이 조용해졌다. 30년을 기다려온 순간이
마침내 온 것일까? 혹시 정말 연옥의 목소리가 떨렸다. 모르겠어. 확실하지 않으니까 너무 기대하지 말자. 하지만 동만의 얼굴에는 억누를 수 없는 기대감이 스며 있었다. 청우는 그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기쁨과 동시에 묘한 불안감이 밀려왔다. 만약 정말 아들이 돌아온다면 자신은 다시 혼자가 되는 거였다. 이곳에서 느꼈던 따뜻함도 끝이 나는 거였다. 이튿날 아침, 동만과 연옥은 서울행 버스를 탔다. 청우는 정류장까지 배웅을 나왔다. 꼭 좋은 소식 들으시길 바랄게요. 청우가 말했지만 그 말 뒤에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다. 진심으로 좋은 소식을 바라는 마음과 함께 혼자 남겨질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버스가 떠나고 나서 청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갑자기 이 평화로운 마을이 낯설게 느껴졌다. 며칠 동안 가족 같은 기분을 느꼈던 것이 착각이었나 싶었다. 서울, 대학병원 유전자 검사실. 동만과 연옥은 긴장한 채 결과를 기다렸다. 연옥은 계속 손을 비비며 불안해했고 동만은 겉으로는 침착해 보이려 했지만 무릎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김동만님 가족분이세요? 의사가 나와서 불렀다. 두 사람은 서둘러 일어섰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다. 동만은 가슴이 쿵쿵 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유감스럽지만 동일인이 아닙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동일인이 아니라는 게 DNA 검사 결과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처음 예비 검사에서는 유사성이 있어 보였지만 정밀 검사 결과 다른 분이 확실합니다. 동만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듣고 나니 가슴이 텅 빈 것 같았다. 연옥은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30년 동안 품어온 희망이 또다시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의사의 위로도 공허하게 들렸다. 동만은 묵묵히 서류를 정리하고 일어섰다. 고생하셨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동안 연옥은 몇 번이나 한숨을 쉬었다. 또 헛수고였구나. 그래도 확인해 본 게 다행이야. 동만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의 어깨가 평소보다 더 처져 보였다. 30년을 기다려온 사람의 무게가 느껴졌다. 버스 안에서 연옥이 말했다.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닐까? 무전기 들고 산에 오르는 것도 아직 안 돼. 언제까지 그럴 거야? 동만은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봤다.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마을로 돌아온 밤, 동만은 집 앞 평상에 털썩 주저앉았다. 서울에서의 하루가 온몸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연옥은 말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동만은 혼자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어르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청우가 골목 저편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청우야, 왜 이렇게 늦게 돌아다녀? 그냥 잠이 안 와서요. 어르신은 왜 밖에 계세요? 동만은 대답 대신 옆자리를 톡톡 쳤다. 청우가 조심스럽게 앉았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니었어. 다른 사람이었지. 청우는 안도감과 실망이 동시에 밀려오는 걸 느꼈다. 안도감이 드는 자신이 이기적으로 느껴져서 죄책감이 들었다. 실망이 크시겠어요. 실망이야 늘 하는 거니까. 익숙해. 동만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부서진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 그런데 말이야. 동만이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냈다. 소주였다. 오늘은 좀 마시고 싶다. 혼자 드시면 안 돼요. 청우가 병을 받아들었다. 뚜껑을 따서 동만에게 건넸다.
동마는 한 모금 마시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다. 별이 참 많네요. 응, 이 동네는 밤하늘이 깨끗해. 준호가 어릴 때 자주같이 별 보러 나왔었지. 소주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동만의 말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 애가 중학생 때인가 별자리 그림을 그려서 보여준 적이 있어. 나는 그냥 점들로밖에 안 보이는데 그 애는 거기서 곰도 보고 백조도 본다더라고. 청우는 말없이 듣고 있었다. 예술가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반대했어. 먹고 살기 힘들다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잘못이었나 봐.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그의 마지막 말이 뭔지 알아? 동만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어머니한테 내가 이 집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했대. 그러고 나서 짐 싸서 나가버렸어. 청우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 말이 얼마나 아팠을지 상상이 갔다. 아무도 나처럼 기다리진 않았겠지. 30년씩이나. 동만은 소주를 한 번 더 마셨다. 취기가 돌기 시작했는지 몸이 앞뒤로 흔들렸다. 내가 뭘 잘못해서 그 애가 떠났을까? 매일 생각해봐도 모르겠어. 잘못 안 하셨어요. 청우가 조용히 말했다. 잘못 안 하셨다고요. 기다렸잖아요. 그게 다예요. 동만은 청우를 빤히 바라봤다. 젊은 얼굴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어요. 누군가 나를 기다려준 적이. 청우야, 어르신은 30년을 기다리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동만은 고개를 떨구고 마룻바닥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준호가 쓰던 상자가 있어. 그 안에 편지 있을 거야. 편지요? 응, 나가기 전에 쓴 편지. 아직도 못 읽었어. 왜요? 읽고 나면 준호가 진짜 떠나는 것 같아서. 동만의 말에 청우는 가슴이 저렸다. 편지를 읽지 못하는 마음이 이해됐다. 같이 읽어볼까요? 뭐, 혼자 읽기 힘드시면 제가 옆에 있어 드릴게요. 동만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준호의 방은 30년 전 그대로였다. 책상 위에는 미완성된 그림들이 놓여 있고 책장에는 미술 관련 책들이 꽂혀 있었다. 옷장 위에 낡은 상자가 하나 있었다. 동만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내렸다. 상자 안에는 준호가 남긴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스케치북, 색연필, 그리고 접힌 편지 한 장. 이거야. 동만이 편지를 집어들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펼치기가 힘들었다. 청우가 조심스럽게 도왔다. 편지 내용이 드러나자 둘 다 숨을 멈췄다. 아버지, 어머니께 저를 이해해 주려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길을 가야 해요. 언젠가 성공해서 당당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동만은 편지를 읽고 나서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원망의 말이 아니라 사랑의 메시지였다. 미안하다고 쓰여 있을 줄 알았는데 사랑한다고 쓰여 있네요. 청우의 말에 동만은 고개를 끄덕였다. 30년 동안 품고 있던 죄책감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았다. 그래, 그 애는 화내서 나간 게 아니었구나. 두 사람은 편지를 다시 접어서 상자에 넣었다. 방을 나오면서 동만이 말했다. 고마워, 청우야. 혼자였으면 끝까지 못 읽었을 거야. 괜찮아요.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지셨나요? 응, 조금. 그날 밤 동만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 수 있었다. 청우도 숙소로 돌아가면서 뭔가 따뜻한 기분을 느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지 처음 알았다. 며칠 후 청우는 읍내 택시 영업소에서 일상 업무를 하고 있었다. 오후 3시쯤
중년 남성 승객을 태우고 시내 호텔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승객은 술 냄새를 풍기며 계속 불평을 늘어놓았다. 요즘 택시 기사들 서비스가 왜 이렇게 엉망이야? 에어컨도 시원하지 않고. 청우는 참고 운전에 집중했다. 하지만 승객의 말은 점점 도를 넘었다. 보육원 출신들이 다 이런 식이지.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래. 이런 애들 다 문제야. 승객이 청우의 신상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랐지만 그 말에 청우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다. 죄송하지만 내려주세요. 뭐라고? 더 이상 모실 수 없겠습니다. 청우는 길가에 차를 세웠다. 승객은 화를 내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청우는 묵묵히 견뎠다. 결국 승객이 내린 후 청우는 한동안 핸들에 이마를 기댔다. 회사에 돌아가자마자 징계성 정직 통보를 받았다. 승객이 항해 전화를 했기 때문이었다. 일주일간 출근 정지였다. 이런 식으로 일하면 계약 해지될 수도 있어. 팀장의 경고는 차갑했다. 청우는 고개만 끄덕이고 영업소를 나왔다. 그날 밤 청우는 무작정 걸었다. 발길이 닿는 대로 걸어가다 보니 어느새 어린 시절 자신이 살았던 위탁가정 앞에 와 있었다. 2층 집 담장 너머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담장에 기대어 서서 그 집을 바라봤다. 10살 때 6개월 동안 살았던 곳이었다. 위탁 부모는 친절했지만 청우는 항상 조심스러웠다. 언제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가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진짜 가족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당시 위탁 어머니가 했던 말이 기억났다. 청우에게는 위로의 말이었겠지만 어린 청우에게는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는 불안감만 심어주었다. 바람이 불어와 담장 너머로 종이 한 장이 날아왔다. 낡은 가족 사진이었다. 아마 누군가가 버린 것 같았다. 청우는 그 사진을 주워들었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나는 누구였을까? 청우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누구도 아니었겠지. 핸드폰이 울렸다. 동만에게서 온 전화였다. 청우야, 어디 있어? 그냥 읍내예요. 무슨 일이세요? 연옥이가 쓰러졌어. 병원에 가야 하는데 나 혼자는 안 되겠다. 청우는 즉시 달려갔다. 연옥은 집 앞 텃밭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몇 명 모여 있었지만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70년 넘은 분이 이렇게 쓰러지시면 안 돼요. 빨리 병원에 가야 해요. 청우는 연옥을 업고 택시를 불렸다. 동만은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내가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동만의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병원에 도착해서 연옥을 응급실에 맡기고 나서야 동만이 진정됐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실신이라고 했다. 입원은 필요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다. 다행이네요. 청우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청우야. 네. 네가 와줘서 고마워. 나 혼자였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 동만은 병원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궜다. 77년을 살아온 노인의 무력감이 느껴졌다. 당연한 일이에요. 가족끼리 당연한 거죠. 가족이라고? 아, 죄송해요.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청우는 당황해서 사과했다. 아니야, 고마운 말이야. 동만이 청우의 손을 잡았다. 정말 고마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와줄 사람이 있다는 게. 청우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게 이런 기분인지 처음 알았다. 연옥은 사흘 동안 입원했다. 그 사이 청우는 매일 병원을 오가며 동만을 도왔다. 식사를 챙기고 의사와 상담도 함께 들었다. 연옥이 깨어난 후에도 회복할 때까지 곁에 있어 주었다. 이 사람아,
왜 이렇게 고생을 시켜? 연옥이 미안해하자 청우가 웃으며 말했다. 고생이 아니에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오히려 기뻐요. 그래도 미안하다.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연옥의 목소리에도 고마움이 묻어 있었다. 처음에는 경계했던 청우가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었다. 연옥이 태어나는 날,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이 몇 명 나와서 인사를 했다. 청우 씨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정말 고마운 사람이야. 청우는 처음으로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이름으로 불러주고 고마워해 주는 게 신기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조용히 저녁을 먹었다. 연옥은 여전히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청우야. 네. 너 서울에 언제 돌아가야 해? 청우는 잠시 멈칫했다. 정직 기간이 끝나면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왠지 그 사실을 말하기가 싫었다. 곧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렇구나. 동만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 있었다.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도요. 청우의 대답은 진심이었다. 이곳에서 처음으로 가족 같은 따뜻함을 느꼈으니까. 연옥이 회복하고 며칠이 지난 어느 아침, 청우는 동만과 함께 산에 올랐다. 이제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함께 무전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청우도 무전기 사용법을 익혔고 가끔은 직접 준호에게 말을 걸어보기도 했다. 준호야, 나 청우야. 아버지가 너를 많이 기다리고 계셔. 청우의 목소리가 산 능선에 울려 퍼졌다. 동만은 옆에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너도 이제 익숙해졌구나. 네,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워요. 그래, 좋아. 준호도 내 목소리를 들으면 반가워할 거야. 두 사람은 산에서 내려와 평소처럼 무전일지를 작성했다. 청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르신, 정말 괜찮으세요? 매일 이렇게 하시는 게. 뭐가? 혹시 지치시지는 않나 해서요. 30년이면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동만은 잠시 펜을 멈추고 청우를 바라봤다. 지치긴 하지.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도 계속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습관이 되어버렸어. 그리고 동만이 말을 멈췄다. 그리고요? 멈추면 정말 끝날 것 같아서, 마지막 희망마저 놓는 것 같아서. 청우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자신도 때로는 희망을 놓고 싶을 때가 있었지만 막상 놓으려고 하면 무서워졌으니까. 오후에 청우는 혼자 읍내로 나갔다. 택시회사에서 복귀 통보가 왔는지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다. 영업소에 도착하니 팀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청우 씨, 내일부터 복귀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울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방 계약이 끝나면 바로 올라오라고 하네요. 청우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언제까지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사흘 후에는 서울로 가야 해요. 청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복잡했다. 서울로 돌아간다는 것은 동만과 연옥과 헤어진다는 뜻이었다. 며칠 동안 느꼈던 따뜻함도 끝이 나는 거였다. 영업소를 나와서 청우는 한참을 걸었다. 마을로 돌아가기가 싫었다. 헤어져야 한다는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다. 해가 질 무렵에야 집에 도착했다. 연옥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동만은 마루에 앉아 무전일지를 정리하고 있었다. 청우야, 어디 갔다 왔어? 늦었네. 읍내 일 보러 갔다 왔어요. 청우는 최대한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녁을 먹는 동안 청우는 계속 고민했다.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까?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도우며 연옥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왜? 제가 곧 서울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연옥의 손이 멈췄다. 언제? 금요일에요. 회사에서 올라오라고 했어요. 연옥은 한참 말하지 않고 설거지를 계속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구나. 원래 그럴 예정이었지. 네.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내일이니까. 연옥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서운함이 묻어 있었다. 동만에게도 같은 소식을 전했다. 동만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해야지. 죄송해요. 더 있고 싶은데. 괜찮아. 우리도 원래 혼자 살던 사람들이야. 하지만 동만의 얼굴에는 실망이 역력했다. 며칠 동안 가족 같은 기분을 느꼈는데 다시 혼자가 된다는 게 쉽지 않았다. 그날 밤 청우는 잠이 오지 않았다. 서울로 돌아가면 다시 혼자가 된다. 좁은 원룸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아무도 자신을 기다리지 않는 일상으로 돌아간다. 새벽 2시쯤 청우는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다. 마을은 고요했고 별들이 하늘 가득 박혀 있었다. 동만이 준호와 함께 봤다던 그 별들이었다. 준호야. 청우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 자리가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 나도 이제 떠나야 하는데 아버지가 너무 외로워하실 것 같아.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다. 청우는 그 소리가 누군가의 대답처럼 들렸다. 이튿날부터 청우는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다. 동만의 무전기를 점검하고 산길의 표식들도 다시 정비했다. 연옥을 위해서는 무거운 짐들을 미리 옮겨 놓았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연옥이 말했지만 고마운 기색이었다. 제가 있을 때 해놓으면 나중에 편하시잖아요. 마지막 날 아침, 청우는 동만과 함께 마지막 무전을 하러 산에 올랐다. 평소와 같은 자리에서 동만이 무전기를 켰다. 준호야, 아버지다. 오늘은 청우가 마지막으로 함께 왔어. 동만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친구가 며칠 동안 우리랑 함께 있어줬거든. 내가 없는 동안 내 자리를 지켜줬어. 청우도 무전기를 받아들었다. 준호야, 나 청우야. 아버지를 잘 부탁해. 정말 좋은 분이셔. 바람이 불어와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청우에게는 그 소리가 대답처럼 들렸다. 어르신. 응? 제가 서울 가도 가끔 연락드려도 될까요? 당연하지. 연락 기다리고 있을게. 두 사람은 산에서 내려와 마지막 무전 일지를 함께 썼다. 청우가 조심스럽게 펜을 잡고 적었다. 2025년 4월 7일. 응답함. 날씨 맑음. 동만이 놀란 눈으로 청우를 바라봤다. 응답함이라고? 네, 오늘은 응답이 있었어요. 제가 들었거든요. 동만은 그 말에 웃음을 지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응답함이라고 적힌 무전 일지였다. 서울로 돌아간 청우는 예전과 같은 일상을 시작했다. 좁은 원룸에서 혼자 깨어나고 택시 운전을 하며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다. 마음 한구석에 따뜻한 기억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매일 저녁 동만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다. 어르신, 저예요.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응, 청우야.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어때? 네, 저도 잘 지내요. 연옥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응, 많이 좋아졌어. 내 걱정 말고 내일 잘해. 하지만 전화 너머로 들리는 동만의 목소리는 예전 같지 않았다. 어딘가 힘이 빠져 있고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일주일이 지나고 청우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택시를 운전하면서도 자꾸 마을 생각이 났다. 동만이 혼자 산에 오르는 모습,
연옥이 혼자 저녁을 준비하는 모습이 떠올랐다.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동만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다. 1시간 후에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다. 불안한 마음에 밤늦게까지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마을 이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동만 어르신 댁에 무슨 일 없었나요? 아, 청우 씨구나. 어제 연옥 할머니가 또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지. 청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르신은 괜찮으세요? 동만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밤새 지키고 계셔. 많이 힘들어 보이시더라고. 전화를 끊고 청우는 한참을 고민했다. 회사에 가야 할 시간이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결국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하루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인데? 가족이 아파서요. 가족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청우 자신도 놀랐다. 청우는 서둘러 버스터미널로 향했다. 강원도행 버스를 타고 3시간을 달려 마을에 도착했다. 병원으로 직행했다. 중환자실 앞에서 동만을 발견했다.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는 모습이 며칠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다. 어르신. 동만이 고개를 들었다. 청우를 보자 눈에 눈물이 고였다. 청우야, 내가 어떻게 해? 연옥 어머니 소식 듣고 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제 저녁에 갑자기 쓰러지셨어. 이번에는 좀 심각하다고 하네. 동만의 목소리가 떨렸다. 혼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연락을 주시지. 미안해. 너한테 짐이 될까 봐.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청우는 동만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중환자실을 바라봤다.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다. 연옥의 상태는 이전보다 악화되었고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가족들의 돌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족이 곁에서 지켜주는 게 환자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의사의 말에 동만은 더욱 걱정스러워했다. 나 혼자서는 제대로 돌볼 수 없을 텐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청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너 서울에서 일해야 하잖아. 일은 괜찮아요.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날부터 청우는 병원에서 머물며 동만과 함께 연옥을 돌봤다. 낮에는 동만이 쉬도록 하고 밤에는 교대로 지켰다. 회사에는 가족 간병을 위한 휴가를 신청했다. 사흘째 되는 날 연옥이 의식을 되찾았다. 눈을 뜨자마자 동만과 청우를 번갈아 바라봤다. 청우야, 내가 왜 여기 있어?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해서 왔어요. 내 일은 어떡하고?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연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일주일 후 연옥이 퇴원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려면 더 많은 시간과 돌봄이 필요했다. 청우는 고민 끝에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어르신. 응? 제가 이곳에 정착하고 싶어요. 동만이 놀란 눈으로 청우를 바라봤다. 뭐라고? 서울 회사는 그만두고 이곳에서 살고 싶어요. 어르신들과 함께. 하지만 여기선 내가 할 일이 없잖아. 읍내에서 택시 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일이라도. 연옥이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청우야,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내 인생이야. 이게 제 인생이에요. 처음으로 가족 같은 분들을 만났는데 그냥 떠날 수는 없어요. 동만은 한참을 말없이 청우를 바라봤다. 정말 괜찮겠어? 네, 이미 결정했어요. 그날 저녁 3사람은 오랜만에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 연옥은 아직 몸이 완전하지 않았지만 간단한 음식을 준비해 주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거네. 연옥이 웃으며 말했다.
네, 이제 정말 가족이에요. 청우도 환하게 웃었다. 처음으로 진짜 집에 돌아온 기분이었다. 그날 밤 동만과 청우는 오랜만에 함께 무전을 하러 산에 올랐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에서 동만이 무전기를 켰다. 준호야, 아버지다. 청우가 다시 돌아왔어. 이번에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거야. 청우도 무전기를 받아들었다. 준호야, 나 청우야. 내 자리를 계속 지킬게. 아버지 어머니도 잘 모실게. 바람이 불어오며 나뭇잎을 흔들었다. 그 소리가 축복처럼 들렸다. 집에 돌아와서 무전 일지를 쓸 때 청우가 펜을 잡았다. 2025년 4월 15일. 응답함. 날씨 맑음. 가족 귀환. 동만은 그 글씨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30년 만에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았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청우는 마을 사진관 앞을 지나다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오래된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사진관 주인 할아버지가 문 앞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청우가 인사하자 사진관 주인이 고개를 들었다. 아, 청우 씨. 어서 와요. 무슨 일로? 가족 사진을 찍고 싶어서요. 가족 사진? 네, 저희 셋이 함께요. 사진관 주인은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마을에서 가족 사진을 찍으러 오는 사람이 드물었거든요. 좋은 생각이에요. 언제 오실 건가요? 내일 오후에 가능할까요? 이튿날 오후 동만과 연옥, 청우는 함께 사진관을 찾았다. 연옥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동만은 평생 입어본 적 없는 정장을 차려입고 왔다. 어머나, 정말 멋지시네요. 연옥이 남편을 보며 웃었다. 이런 옷 입는 거 어색해. 가끔은 이렇게 입어야지. 특별한 날이니까. 사진관 주인이 이들을 스튜디오로 안내했다. 오래된 배경지와 조명들이 정겨웠다. 어떻게 앉으실까요? 연옥이를 가운데 두고 제가 오른쪽에 서고 청우가 왼쪽에 서면 어떨까요? 동만의 제안에 모두 동의했다. 청우는 연옥의 휠체어 손잡이에 손을 올리고 동만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자, 웃어보세요. 사진관 주인이 카메라를 들었다. 하나, 둘, 셋. 찰칵. 플래시가 터지고 셔터 소리가 울렸다. 그 순간 세 사람 모두 진심으로 웃고 있었다. 한 장 더 찍을까요? 네, 좋아요. 이번에는 좀 더 자연스러운 포즈로 찍었다. 동만이 연옥의 손을 잡고 청우는 두 사람 뒤에서 어깨에 손을 올렸다. 사진을 다 찍고 나서 사진관 주인이 물었다. 사진 밑에 이름은 뭐로 남길까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동만이 먼저 입을 열었다. 청우야, 내가 정해봐. 저요? 응, 내가 우리 가족이 되게 해준 사람이니까. 청우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다. 그냥 우리 가족이라고 해주세요. 성함은 안 넣으시고요.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청우가 펜을 받아들고 사진 뒷면에 적었다. 김동만의 아들은 아니지만 그의 사람, 이청우. 동만이 그 글씨를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마워, 청우야. 저야말로 고마워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사진관을 나오면서 연옥이 말했다.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네. 네, 어머니. 준호도 이 모습을 봤으면 좋아했을 텐데. 분명히 보고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서.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연옥이 정성스럽게 만든 잡채와 동만이 좋아하는 생선구이, 그리고 청우가 읍내에서 사온 케이크까지. 뭘 축하하는 거야? 동만이 웃으며 물었다. 가족이 된 걸 축하하는 거죠. 그래, 축하할 만한 일이지.
식사를 마치고 청우는 새로 받은 사진을 꺼냈다.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첫 번째 가족 사진이었다.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 놓을까요? 좋은 생각이야. 동만이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정말 가족 같네. 가족이에요, 어르신. 그날 밤 청우는 오랜만에 동만과 함께 산에 올랐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동만이 무전기를 켰다. 준호야, 아버지다. 동만의 목소리는 전과 달리 편안했다. 오늘 가족 사진을 찍었어. 우리 셋이 함께. 내가 봤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청우도 무전기를 받아들었다. 준호야, 나 청우야. 내 자리를 지키고 있어.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와.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게.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을 흔들었다. 그 소리가 준호의 대답처럼 들렸다. 고마워, 청우야. 네, 내가 와줘서, 혼자가 아니게 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처음으로 기다려주는 사람이 생겼거든요. 두 사람은 말없이 별을 바라봤다. 30년 동안 혼자 기다려온 동만에게, 그리고 평생 혼자였던 청우에게 이제는 서로가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 무전 일지를 쓸 때 이번에도 청우가 펜을 잡았다. 2025년 4월 20일. 응답함. 날씨 맑음. 가족사진 촬영. 완전한 가족이 됨. 동만은 그 글씨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아들은 아니지만 가족이 되어준 청우가 있었다. 연옥은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야 완전해졌네. 세 사람의 웃는 얼굴이 담긴 사진 속에서 오랫동안 비어있던 자리가 마침내 채워진 것 같았다. 아들이 아니어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따뜻한 증거였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평온한 잠에 들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 속에서 내일도 함께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서 말이다.